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의 캠퍼스는 그날따라 유난히 무거운 침묵과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19일 킬리안 강당에는 항공우주공학과 대학원생 150여 명이 빈틈없이 자리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자유로운 토론과 학구적인 열기로 가득 찼을 공간이었지만 이날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강당의 공기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학생들의 시선은 모두 단상 중앙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날 열린 긴급 세미나의 주제는 한국이 쏘아 올린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차 발사 성공에 관한 기술적 검증이었습니다. 세미나를 주재한 인물은 학계의 거목인 로버트 해밍웨이 교수였습니다. 그는 칠판에 3단 로켓의 정밀 궤도, 진입론이라는 주제를 큼지막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단순한 사례 연구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기존 항공우주, 공학계가 수십 년간 신봉해온 이론과 새로운 현실이 충돌하는 지점이었습니다. 저는 궤도 역학을 전공하며 박사과정 5년째 접어든 마이클 로렌스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로켓의 궤적만을 연구해온 저에게도 이날의 세미나는 충격적인 사건의 서막과도 같았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동기 제니퍼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속삭였습니다. 교수님께서 한국의 발사 결과에 대해 유독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뒷줄에 앉은 인도 출신 유학생 라제시 역시 상황을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해밍웨이 교수는 미 항공우주국과 35년을 함께한 전설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아폴로 프로그램의 후반부 작업에 참여했고 우주왕복선의 궤도 계산을 도맡았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그의 이론은 곧 항공우주학의 교과서였고 그의 계산은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이론과 맞지 않는 결과물을 내놓은 한국의 누리호에 대해 깊은 의구심을 품는 것은 학자로서 당연한 반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잠재력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반도체와 조선 산업에서 세계 1위를 다투고 배터리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는 기술 강국임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주 기술, 특히 독자적인 발사체 기술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이는 오랜 시간 막대한 자본과 축적된 데이터가 필요한 분야로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 같은 거대 강대국들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해밍웨이 교수가 강당의 왼쪽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를 유지한 그는 갈색 트위드 재킷 차림에 학교 로고가 새겨진 핀을 달고 있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평소보다 훨씬 더 침착하고 단호해 보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논리를 펼치기 직전의 비장함마저 느껴졌습니다. 그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서자 강당 내의 작은 소음조차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해밍웨이 교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강당 구석구석까지 명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오늘 한국의 누리호 발사 데이터를 과학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 측의 발표에 따르면 그들은 3단 로켓을 이용해 500kg의 탑재체를 700km 궤도에 진입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제시한 정밀도에 있었습니다. 교수는 칠판에 복잡한 수식들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궤도 역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치올콥스키 로켓 방정식과 호만 전이 궤도에 관한 수식들이었습니다. 그의 논리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계산에 따르면 3단 로켓이 분리될 때 발생하는 속도, 벡터의 오차는 필연적으로 초속 50m 이상 벌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오차는 궤도상에서 누적되어 최소 15km의 편차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물리학의 법칙이자 지난 수십 년간 학계가 검증해온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이번 발사에서 오차가 1km 이내, 정확히는 0.8km에 불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밍웨이 교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치라고 말입니다. 15km의 오차가 발생해야 마땅한 상황에서 1km 미만의 정밀도를 달성했다는 것은 데이터의 오류이거나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강당 안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웅성거렸습니다. 교수의 주장은 너무나도 논리정연했고 그의 권위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국 출신의 유학생 김지훈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는 한국이 텔레메트리 데이터를 포함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교수가 그 실제 데이터를 확인했는지 물었습니다. 교수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데이터는 보았으나 자신의 이론과 맞지 않기에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35년간 쌓아온 자신의 경험과 이론이 틀릴 리 없다는 확신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칠판을 가리키며 열변을 토했습니다. 3단 분리 후 발생하는 충격과 진동, 그리고 미세한 연료 공급의 불균형이 만들어내는 오차 범위는 인간의 기술로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때 제 옆에 앉아있던 중국인 유학생 왕리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이론은 1980년대의 기준이며 지금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유도 제어 기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확실히 현대 기술은 과거와 달랐습니다. 실시간으로 궤도를 수정하고 수천 번의 연산을 통해 오차를 줄이는 기술이 등장했지만 해밍웨이 교수는 여전히 고전역학의 범주 안에서 사고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강당 뒤쪽에 문이 열리며 검은색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차분하면서도 지적인 인상을 풍겼습니다. 그의 등장에 모든 시선이 쏠렸습니다. 해밍웨이 교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들어온 남자를 응시했습니다. 남자는 예의 바르게 목례를 한 뒤 단상으로 천천히 걸어 올라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선임연구원 박준서라고 소개했습니다. 유창한 영어 실력과 세련된 매너를 갖춘 그는 오늘 누리호의 실제 데이터를 직접 설명하기 위해 이곳에 초청받아 왔다고 밝혔습니다. 강당 안의 공기가 다시 한번 바뀌었습니다. 당사자인 한국의 연구원이, 그것도 실무 책임자가 직접 MIT의 강단에 섰다는 사실만으로도 학생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인 유학생들이 먼저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어서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 박수에 동참했습니다. 그것은 환영의 의미이자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예비 과학자들의 호기심이 담긴 반응이었습니다. 해밍웨이 교수는 팔짱을 낀 채 굳은 표정으로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박준서 박사는 침착하게 노트북을 꺼내 프로젝터에 연결했습니다. 고디어 스크린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수치들이 가득한 화면이 띄워졌습니다. 그것은 누리호 발사 당시의 실시간 데이터였습니다. 시간축을 따라 속도와 고도, 궤적의 변화가 정밀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박 박사는 이것이 2025년 11월 2일 발사 당시 0.1초 단위로 기록된 총 8,400개의 데이터 포인트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투명성을 원칙으로 이 모든 데이터를 공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화면을 확대하자 그래프의 곡선이 드러났습니다. 미세한 떨림조차 거의 없는 너무나도 매끄럽고 완벽한 곡선이었습니다. 박 박사는 레이저 포인터로 특정 지점을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발사 후 127초, 일단 로켓이 분리되는 시점이었습니다. 당시 고도는 59km, 속도는 마하 6.88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계획된 수치와 실제 수치 사이의 오차가 불과 0.2%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어서 2단 로켓 점화와 분리 데이터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발사 후 255초, 고도 178km, 속도 마하 15.2. 이 단계에서의 오차율은 더욱 줄어들어 0.1%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숙여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0.1%라는 수치는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선 경이로운 기록이었습니다. 제니퍼가 급하게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이 정도의 정밀도라면 위성 항법 시스템의 도움 없이도 독자적인 항법이 가능하다고 속삭였습니다. 그것은 곧 한국이 미국의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도 언제든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데이터가 공개되었습니다. 발사 후 876초 최종 궤도 진입 순간이었습니다.
목표 고도는 700km였고 실제 도달 고도는 700.8km였습니다. 오차는 박 박사의 말대로 정확히 0.8km였습니다. 강당 곳곳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15km의 벽이 허물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 수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주공학의 새로운 역사가 쓰였음을 알리는 증거였습니다. 그때 해밍웨이 교수가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신의 계산상 15km의 오차가 발생해야만 하며 물리 법칙을 거스를 수는 없다고 외쳤습니다. 박준서 박사는 당황하지 않고 교수를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정중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답변했습니다. 교수님의 계산은 1980년대의 기술을 기준으로 한다면 정확하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2025년입니다. 박 박사는 화면을 전환하여 인공지능 유도 제어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제목의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국이 적용한 기술은 과거의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그들은 비행 중인 로켓이 실시간으로 자신의 위치와 자세를 감지하고 초당 1000번 이상의 연산을 수행하여 미세하게 궤도를 수정하는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차를 극적으로 줄인 비결이었습니다. 해밍웨이 교수는 여전히 의구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로켓 내부의 극한 환경에서 그 정도의 연산 능력을 발휘할 컴퓨팅 파워를 탑재하는 것이 가능한지 되물었습니다. 박 박사는 기다렸다는 듯 답변했습니다. 그는 삼성 파운드리에서 생산한 3나노 공정의 반도체 칩을 언급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자랑하는 이 칩이 로켓의 두뇌 역할을 수행했으며 완벽하게 작동했음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스크린에는 은색으로 빛나는 작고 정교한 칩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우주 공간의 강력한 방사선과 진동을 견뎌내야 하는 환경에서 상용 최신 공정의 반도체가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학생들은 경악했습니다. 중국 학생 왕리가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3나노칩이 우주 방사선을 견딜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박 박사는 웃으며 그 점이 자신들의 가장 큰 고민이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한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3년간 연구를 진행했고 특수 코팅 기술을 개발하여 칩을 보호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반도체 기술과 우주 기술의 완벽한 융합이었습니다. 해밍웨이 교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엔진 성능에 대한 데이터를 요구했습니다. 로켓의 심장인 엔진 기술만큼은 쉽게 따라올 수 없을 것이라는 마지막 자존심이 엿보이는 요구였습니다. 박 박사는 망설임 없이 75통급 액체 엔진의 상세 사양을 공개했습니다. 추력 75톤, 비추력 298초, 연소시간 143초, 모든 수치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그는 이 엔진이 케로신과 액체 산소를 연료로 사용하며 재생 냉각 방식과 자체 개발한 터보, 펌프를 장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100% 국산 기술이라는 점을요, 독일 학생 한스가 러시아의 도움을 받지 않았느냐고 물었습니다. 박 박사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2010년 초기 단계에서는 컨설팅을 받았지만 핵심 기술 이전은 거부당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스스로의 힘으로 엔진을 개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무수한 실패를 겪어야 했습니다. 2013년 첫 엔진은 폭발했고 2015년 두 번째 시도 역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2017년에 이르러서야 세 번째 엔진이 겨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개량하고 개선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세계 5위권의 성능을 자랑하는 독자적인 엔진을 보유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10년간 포기하지 않고 독자 개발을 밀어붙인 그들의 집념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박 박사는 우주 독립이 그들의 목표였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의존해서는 진정한 우주 강국이 될 수 없다는 신념이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강당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150명의 학생들 모두가 압도되어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해밍웨이 교수는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안경을 벗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35년간
그가 믿고 가르쳐온 세계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나사가 신뢰하고 MIT가 표준으로 삼았던 이론이 한국이라는 새로운 도전자 앞에서 낡은 유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시대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 낡은 지식이 되었을 뿐입니다. 한국은 실험과 데이터로 그 사실을 증명해냈습니다. 김지훈 학생이 조용히 교수님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교수는 붉어진 눈으로 고개를 들며 괜찮다고 답했습니다. 단지 충격일 뿐이라고 덤덤히 자신의 감정을 인정했습니다. 박준서 박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해밍웨이 교수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도대체 이 기술을 어디서 배웠는지, 누가 가르쳐 주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었습니다. 박 박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배웠습니다. 실패 속에서 배우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몸으로 익혔습니다. 처음에는 교과서를 보았고 MIT와 나사의 논문을 읽었으며 러시아의 자료를 구해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론과 현실은 달랐습니다. 책에 있는 지식만으로는 실제 로켓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만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한국식 방법을 찾아내어 적용했고 그것이 결국 통했습니다. 해밍웨이 교수는 그 한국식 방법이 무엇인지 되물었습니다. 박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빨리빨리라는 단어를 꺼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즉시 수정하고 완벽할 때까지 기다리는 대신 70%의 확신만 있으면 일단 시도해보는 문화였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로부터 빠르게 배우고 다시 도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한국이 가진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나사와 미국의 방식인 100%의 확신과 안전과는 정반대의 접근법이었습니다. 미국이 시뮬레이션을 수백 번 돌리며 리스크를 최소화할 때 한국은 과감하게 부딪히며 전진했습니다. 비록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실패를 겪었을지라도 결국에는 목표에 도달했고 심지어 더 빠른 속도로 성취해냈습니다. 세미나는 예정된 3시간을 훌쩍 넘겨서야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아무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박준서 박사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교과서 밖에 살아있는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엔진 설계의 구체적인 방식부터 터보 펌프의 베어링 구조, 그리고 연소 불안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전문적인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박준서 박사는 학생들의 쏟아지는 질문에 하나하나 성실하고 깊이 있게 답변해 주었습니다. 그의 태도에는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선 여유와 확신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수많은 인파를 해치고 그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이제 미국의 수준을 진정으로 넘어선 것이냐고 냉정한 평가를 부탁드렸습니다. 박 박사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미국이 앞서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은 여전히 거대한 산과 같고 민간 기업들의 혁신 또한 경이로운 수준이라며 겸손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어서 덧붙인 말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기술의 축적이나 자본은 부족할지 몰라도 속도와 집념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포기를 모르는 그 정신이야말로 한국이 가진 유일하고도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며칠 후 해밍웨이 교수는 한국 누리호로부터 배우는 현대 궤도 역학이라는 새로운 제목의 특별 강의를 개설했습니다.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몰려들어 강당은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단상에 오른 교수의 모습은 이전과 사뭇 달랐습니다. 그는 35년간 자신이 확신했던 이론이 완벽하지 않았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책상 위의 계산과 안전만을 추구하던 방식이 놓치고 있었던 현장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는 박준서 박사가 보여준 인공지능 기반의 유도 제어 모델을 칠판에 그리며 설명했습니다. 복잡하지만 아름다운 그 수식들은 낡은 이론을 대체할 새로운 표준이나 다름없었습니다. MIT가 이제는 한국에서 배워야 할 때라고 말하는 노 교수의 용기 있는 고백에 강당은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은 학문적 자존심을 내려놓고 진리를 탐구하려는 진정한 학자의 자세였습니다. 그해 금요일 학과 사무실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MIT가
향후 5년간 공동 연구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학생들을 한국으로 파견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해 제니퍼, 왕리, 라제시 등 총 12명의 대학원생이 최종 선발되었습니다. MIT 역사상 학생들이 기술을 배우기 위해 한국으로 떠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출국 전날 해밍웨이 교수는 우리를 자신의 연구실로 불렀습니다. 35년의 연구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책과 논문들 사이에서 그는 우리에게 진심 어린 당부를 전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그들의 속도와 열정,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을 겸손하게 배우라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미국의 체계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과 이론적 깊이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2026년 1, 월 5일 인천국제공항의 아침 공기는 차가웠지만 맑았습니다. 입국장에 들어서자 박준서 박사가 환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연구단지가 위치한 대전으로 이동하는 2시간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놀라웠습니다. 넓고 깨끗한 도로와 질서 정연한 도시,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은 한국의 발전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본관 로비에 들어서자 실물 크기의 누리호 모형이 우리를 압도했습니다. 47m 높이의 거대한 발사체는 천장에 닿을 듯 웅장하게 서 있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후 우리는 각자의 전공에 맞춰 팀에 배치되었습니다. 저는 75통읍 엔진 개발팀으로 배정받았고 제니퍼는 유도 제어팀, 왕리는 구조팀에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출근 날 아침, 연구실은 이미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밤을 사운 듯 눈이 충혈된 연구원들도 있었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피로보다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열정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저의 멘토가 된 김태윤 선임 연구원은 엔진의 핵심 부품인 터보 펌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이 복잡하고 정교한 부품을 연구원 내부에서 직접 설계하고 제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왜 전문 업체에 외주를 주지 않느냐는 제 질문에 그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수정하고 다시 만들기 위해서는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외주를 주면 몇 주가 걸릴 일을 이곳에서는 며칠 만에 해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본격적인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연소실의 재생 냉각 방식을 개선하는 것이었습니다. 연료를 연소실 벽면으로 흘려보내 열을 식히는 방식이었는데 특정 부위에 열이 집중되는 현상이 문제였습니다. 수백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았지만 결과는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변수를 바꾸고 유량을 조절해봐도 연소실 벽이 녹아내리는 현상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연구실에 남아 밤을 새우며 논문을 뒤졌습니다. 나사의 오래된 자료부터 러시아의 기술 문서까지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그러다 새벽 3시경 문득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냉각로의 패턴을 나선형으로 비틀어 유체의 흐름을 바꾸는 방식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시뮬레이션을 다시 설정하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온도 분포는 놀라울 정도로 균일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김태윤 연구원에게 결과를 보여주자 그는 즉시 제작을 지시했습니다. MIT였다면 절차와 검토에만 3주가 걸렸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단 사흘 만에 새로운 시제품이 제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반짝이는 금속 부품을 조립하여 엔진 시험대에 올리는 순간 긴장감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카운트다운과 함께 점화 버튼이 눌러졌습니다. 굉음과 함께 뿜어져 나온 화염은 10초간 안정적으로 타올랐습니다.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냉각 효율은 완벽했고 벽면 손상도 없었습니다. 김태윤 연구원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빠른 시도와 실패, 그리고 즉각적인 수정이라는 한국식 개발 문화의 위력을 온몸으로 체험한 순간이었습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연구실에서의 치열함뿐만 아니라 일과 후의 끈끈한 동료에도 배웠습니다. 매운 음식과 독한 술을 함께 나누며 우리는 진정한 팀이 되어갔습니다. 어느 날 박준서 박사가 우리에게 나로 우주센터 방문을 제안했습니다. 며칠 뒤 있을 누리호의 5차 발사를 현장에서 직접 참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4시간을 달려 도착한 고흥의 나로우주센터는 푸른 남해 바다를 배경으로 아름답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멀리 발사대 위에 세워진 하얀색 누리호가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발사체 표면에 선명하게 새겨진 태극기를 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통제실 내부로 들어서자 수십 개의 모니터와 분주하게 움직이는 연구원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박준서 박사는 통제실 중앙의 비행 책임자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기상 조건과 기술적 상태를 종합하여 발사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막중한 자리라고 했습니다. 발사 1시간 전 각 팀의 상태 보고가 시작되었습니다. 추진 시스템, 유도 제어, 구조, 통신, 그리고 안전 통제까지 모든 부서에서 정상이라는 응답이 들려왔습니다. 마침내 발사 진행 결정이 내려지고 10분 전부터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5분 전 모든 권한이 컴퓨터로 넘어가는 자동 시퀀스가 가동되었습니다. 통제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1분 전 연료 탱크의 가압이 시작되고 30초 전에는 터보 펌프가 예비 회전을 시작했습니다. 10, 9, 8 숫자가 줄어들 때마다 제 심장 박동은 빨라졌습니다. 3, 2, 1 점화. 모니터 화면이 하얗게 변할 정도의 강력한 섬광과 함께 누리호가 대지를 박차고 올랐습니다. 육중한 로켓이 점점 속도를 높이며 하늘로 치솟는 모습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통제실의 모든 눈은 모니터의 데이터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고도와 속도 그래프가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고디어 1단 로켓 분리 성공, 2단 엔진 점화 확인이라는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로켓은 계획된 궤적을 따라 순항했습니다. 3단 분리까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마침내 위성이 목표 궤도에 안착했다는 신호가 수신되었습니다. 그 순간 통제실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연구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로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년간의 땀과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MIT 학생들도 그들과 함께 박수를 치며 감동을 나누었습니다. 박준서 박사가 눈시울이 붉어진 채 우리를 돌아보았습니다. 이것이 자신들의 꿈이며 스스로의 힘으로 우주로 나아가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6개월의 인턴십 기간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는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더 배우고 싶고 더 머물고 싶은 아쉬움이 컸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연구소 근처 식당에서 송별회가 열렸습니다. 함께 밤을 새우며 연구했던 50여 명의 동료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건배 제의를 하며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습니다. 속도와 열정,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배웠다고 말입니다. 김태윤 연구원 역시 답사를 통해 MIT의 체계적인 분석 능력과 안전에 대한 철학을 배울 수 있었다고 화답했습니다. 그것은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라 서로의 장점을 흡수하며 함께 성장한 진정한 협력이었습니다. 2026년 7월 보스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서의 6개월은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MIT 캠퍼스로 돌아왔을 때 풍경은 그대로였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곧장 해밍웨이 교수의 연구실을 찾아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교수님은 반가운 얼굴로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겪은 모든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 엔진 개발에 치열했던 과정,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 그리고 발사 현장의 감동까지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이야기를 모두 들은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MIT의 커리큘럼에 한국의 사례를 반드시 추가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빠른 반복 개발과 도전을 장려하는 그들의 방식을 미국의 학생들도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현대 우주 개발 사례 연구라는 새로운 강의가 개설되었습니다. 한국의 누리호가 첫 번째 연구 사례로 채택되었고 스페이스 X와 중국, 인도의 사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강의 신청은 폭주했습니다. 정원 200명은 순식간에 마감되었고 대기자만 100명이 넘었습니다. 첫 수업 날, 해밍웨이 교수는 학생들에게 과거가 아닌 미래를 배우자고 역설했습니다. 저는 그 수업에서 특강을 맡아 한국에서의 경험을 발표했습니다. 현장의 사진과 동영상을 보여주자 학생들의 눈이 빛났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거나 인턴십에 지원하고 싶다는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실제로 그 학기 말 통계에 따르면 한국어 강좌 수강생이 전년 대비 3배나 증가했습니다. 한국연구소 인턴십 지원자는 50명에 달해 4대 1의 치열한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MIT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더 이상 서구의 기술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시야를 넓혀 동쪽을 바라보았고 세계 곳곳에서 배울 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2027년 저는 드디어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제 논문 주제는 한국 누리호의 인공지능 유도 제어 시스템 분석이었고 해밍웨이 교수와 박준서 박사가 공동 지도 교수를 맡아주었습니다. 학위 수여식 날, 단상에 올라 학위증을 받는 제 마음은 벅차올랐습니다. 해밍웨이 교수님은 제 손을 굳게 잡으며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박사 후 연구원 자리를 제안받았기 때문입니다. 2년이라는 계약 기간 동안 현장에서 더 깊이 있는 경험을 쌓고 싶었습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훌륭한 선택이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가서 많이 배우고 동시에 우리가 가진 지식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교류는 계속되어야 하며 그것이 학문의 본질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2027년 9월, 저는 여행객이 아닌 연구원의 신분으로 다시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디뎠습니다. 입국장에는 박준서 박사가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우리가 진정한 동료가 되었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대전의 연구원 숙소는 크지 않았지만 필요한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 안락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대전 시내의 풍경을 바라보며 이곳에서 보낼 2년의 시간이 제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차세대 엔진 개발팀에 배치되었습니다. 이번 목표는 백통흡 엔진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기존 엔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추력과 높은 효율을 요구하는 달 착륙선 프로젝트의 핵심 심장이었습니다. 한국은 2030년 달 착륙을 목표로 하고 있었고 남은 시간은 불과 3년이었습니다. 팀은 저를 포함해 유럽과 일본에서 온 연구원들이 섞인 다국적 팀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영어로 회의하고 한국어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밤낮 없이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설계 도면이 나오면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곧바로 시제품을 만들어 시험하는 과정이 반복되었습니다. 실패는 일상이었습니다. 엔진이 폭발하고 데이터가 빗나가고 부품이 녹아내리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특유의 빨리빨리 정신은 이곳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수정하여 다시 시험대에 올리기까지의 과정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2년이라는 시간이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마침내 백통흡 엔진의 연소 시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굉음과 함께 뿜어져 나오는 푸른 화염을 보며 우리는 얼싸안고 환호했습니다. 달 착륙선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2030년의 목표는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한국에 더 남고 싶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곳의 열정적인 분위기와 동료들, 그리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문화가 저를 매료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때 박준서 박사가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MIT로 돌아가지 말고 두 곳을 오가며 일해보는 것은 어떻겠냐는 것이었습니다. 1년 중 6개월은 한국에서 연구를 지휘하고 나머지 6개월은 미국에서 강의하며 연구를 병행하는 이른바 국경 없는 연구자 모델이었습니다. 저는 그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2030년부터 저는 두 나라를 오가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MIT에서는 교수로 강단에 섰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책임 연구원으로 프로젝트를 이끌었습니다. 두 곳 모두 저에게는 소중한 집이자 연구실이었습니다. 2032, 년 70살이 된 해밍웨이 교수님이 은퇴를 선언하셨습니다. 그의 은퇴 기념 세미나에는 전 세계에서 온 500여 명의 제자와 동료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박준서 박사 또한 바쁜 일정을 쪼개어 한국에서 날아왔습니다. 교수님은
배움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마지막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45년간 강단에 섰지만 지난 7년이 가장 많이 배운 시간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자신에게 겸손과 개방성, 그리고 변화할 수 있는 용기를 가르쳐 주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이론만이 최고라 믿으며 타인의 성취를 의심했지만 현실의 데이터 앞에서는 틀림을 인정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데에는 큰 용기가 필요했지만 그로 인해 다시 학생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70세의 나이에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은 학자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라며 미소 지었습니다. 교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남겼습니다. 시야를 미국이나 서구에만 국한하지 말고 동쪽과 남쪽, 세계 어디든 배울 곳이 있다면 고개를 숙이고 배우라고 말했습니다. 지식에는 국경이 없다는 진리를 다시금 강조한 것입니다. 강연이 끝나자 강당은 10분 넘게 이어진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교수님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고 저와 박준서 박사를 포함한 많은 이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열린 파티에서 박준서 박사와 저는 와인잔을 기울이며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2025년 MIT 강당에서 처음 만났던 그 긴장된 순간이 엊그제처럼 생생했습니다. 저는 박 박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국이 저에게 세계를 보는 눈을 뜨게 해주었고 진정한 협력의 가치를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박 박사 역시 미국과 한국이 서로의 강점을 배우며 함께 성장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과감한 실행력을, 한국은 미국의 체계적인 시스템을 배우며 우리는 더 강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미래이자 국경 없는 과학의 이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2025년에 그 충격적인 세미나로부터 10년이 흐른 지금 2035년의 현재를 살아가는 저는 여전히 MIT와 한국을 오가며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MIT 학생들이 한국으로 인턴십을 떠나고 한국의 연구원들이 미국으로 건너와 공동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매년 50명 이상의 인재들이 교류하며 서로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누리호는 어느덧 20차 발사를 넘겼고 성공률 100%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 마침내 한국인 우주인이 달 표면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선명한 태극기가 달의 표면에 꽂히는 순간 전 세계가 박수를 보냈고 MIT 역시 공식 성명을 통해 진심 어린 축하를 전했습니다. 이것은 한 국가의 승리가 아닌 인류 전체의 진보였습니다. 은퇴하신 해밍웨이 교수님은 75의 나이에도 여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배움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양자 컴퓨팅 분야에 흥미를 느껴 공부를 시작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호기심이 살아있는 한 늙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한국은 이제 달을 넘어 화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2040년 화성 탐사를 목표로 독자적인 우주 정거장 건설 계획까지 발표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계획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역사가 증명했듯이 그들은 목표를 세우면 반드시 해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MIT의 노 교수가 무릎을 쳤던 그날의 사건은 단순한 기술적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만함을 내려놓고 겸손을 배우는 과정이었으며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해 더 먼 곳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35년간 확신했던 이론이 무너진 자리에는 더 넓은 세상이 열렸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집념과 7.8기의 정신이 있다면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빨리빨리 시도하고 실패하며 배우는 그들의 방식은 이제 세계 우주 산업의 새로운 표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함께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사실을요. 지금 한국과 미국은 서로의 손을 잡고 우주라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국경과 인종을 넘어선 인간의 도전 정신에 공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끊임없는 도전과 성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 전 세계가 함께하며 서로 배우고 응원할 것입니다.
저 마이클 로렌스도 그 역사의 현장에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IT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한국 누리호와 그 이후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